이 영상에 나오는 소설 내용들은 모두 창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내 작품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들어왔는가? 30년 동안 나의 12번째까지의 이야기. 나는 항상 내 작품을 만들 때마다 희열을 느꼈다네. 그리고 유튜브에 내 작품들을 소설로 연재했지. 하지만 13번째의 특별한 작품에서 나는 후회를 하게 되지. 어떤가? 내 이야기 들어볼 텐가? 그럼 시작해보지. 디지털 고백록, 프롤로그, 기억의 잔향. 화면 속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다. 붉은색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보며 강민석은 깊은 만족감에 빠졌다. 그의 서재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모니터에서 나오는 푸른 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석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예리함이 남아 있었다.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무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일반인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광채였다. 벽 한쪽에는 추리 소설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이 있었다. 아가사 크리스티부터 시작해서 히가시노 게이고, 댄 브라운까지 수백 권의 추리 소설들이 그의 30년간의 연구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 어떤 소설도 그의 실제 경험만큼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은 카메라를 향해 연습된 미소를 보였다. 1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터득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완벽한 미소였다. 정장 차림의 그는 누가 봐도 신사적이고 지적인 중년 남성이었다. 바로 옆집에 살고 있을 법한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오늘은 어둠 속의 진실 시리즈 12편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라디오 DJ 같은 매력적인 음성이었다. 실제로 젊은 시절 라디오 DJ를 꿈꿨던 적이 있었지만 다른 취미가 생기면서 포기했던 것이다. 댓글창에는 이미 기대감으로 가득 찬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민석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흐뭇해했다. 드디어 업로드, 한 주 내내 기다렸어요. 민석 선생님 작품은 정말 소름 돋아요. 진짜 작가님인 것 같아요. 이 시리즈 책으로도 내주세요. 꼭 사서 읽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추리소설에 푹 빠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쓰실 수 있어요? 천재세요. 칭찬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민석은 그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읽었다. 특히 생생하다는 평가가 많이 눈에 띄었다. 당연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열광하는 이 추리소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진 13개의 완벽한 범죄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그 중 한 명의 독자가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민석은 마우스를 클릭해 12편의 업로드를 확정했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 마지막 한 편만 남았다. 13편. 가장 특별한,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마지막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었다. 때가 되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공개될 것이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중 13명은 이미 민석의 작품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한 명이 더 그 목록에 추가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민석은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평범한 은퇴, 노인의 하루가.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그 하나뿐이었다. 아니다. 정확히는 2명이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람이 곧 그를 찾아올 것이다. 제한장 디지털 성공의 시작. 1년 전 2022년 봄. 할아버지, 유튜브 정말 하실 거예요? 손녀 지은이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대학교 2학년인 지은이는 민석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아들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재혼해서 외국으로 이주했다. 지은이만이 가끔씩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유일한 혈육이었다. 왜? 할아버지가 유튜브 하면 안 돼?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외모는 60대 중반치고는 꽤 젊어 보였다. 꾸준한 운동과 관리 덕분에 50대 초반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특히 눈가에 웃음기가 많아서 친근하고 온화한 인상을 주었다.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분들은 보통 그런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난 특별하거든. 민석은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만 그 특별함의 진짜 의미를 지은이는 모를 뿐이었다. 그리고 요즘은 시니어 유튜버들도 많잖아. 할아버지도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콘텐츠 하실 건데요? 추리소설 읽어주기. 어떠니?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오, 그거 좋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목소리 진짜 좋으시거든요. 라디오 DJ 같아요. 실제로 민석의 목소리는 매력적이었다. 낮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함이 있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신뢰하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그래서 그의 일도 더 쉬웠던 것이다.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았으니까. 평생을 혼자 살아온 민석에게 유튜브는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글쓰기에 소질이 있었고, 특히 추리소설을 좋아했다. 아니, 정확히는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다. 할아버지, 그럼 제가 초기 세팅이랑 편집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은이가 신나하며 노트북을 꺼냈다. 정말 고마워. 우리 지은이. 민석은 진심으로 고마웠다. 물론 지은이가 자신의 진짜 목적을 안다면 기절할 것이지만 다음 며칠간 지은이는 열심히 할아버지에게 유튜브 운영법을 가르쳤다. 촬영 방법, 편집, 프로그램, 썸네일 만들기, 제목 짓는 법까지. 젊은 세대답게 디지털 매체에 능숙한 지은이 덕분에 민석은 빠르게 유튜브의 세계에 적응할 수 있었다. 채널명은 뭘로 하실 거예요? 미드나이트 미스터리. 민석이 즉답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이름이었다. 오,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미스터리하고 분위기 있어요. 지은이는 몰랐지만 그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의 모든 작품들이 자정 무렵에 완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한 건 2022년 5월 1일이었다. 안녕하세요. 미드나이트 미스터리입니다. 민석은 카메라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다. 배경은 책으로 가득 찬 서재였다. 조명은 은은하게 설정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제가 직접 쓴 추리소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만의 취미였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졌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타고난 방송인 같았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둠 속의 진실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93년 겨울, 부산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민석은 원고지를 펼쳤다. 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원고가 필요 없었다.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었으니까. 처음엔 조회수 50도 안 나왔다. 구독자는 지은이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 밤 9시 정확한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업로드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조회수가 200을 넘었다. 댓글도 몇 개 달렸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요. 다음 편이 기대됩니다. 작은 반응이었지만 민석에게는 큰 격려였다. 그는 더욱 열심히 콘텐츠를 준비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첫 번째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다. 너무 길어요. 요약해서 올려주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댓글들이 달렸다. 길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세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있으면 정말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것 같다는 댓글을 보며 민석은 피식 웃었다. 맞다. 그는 정말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두장, 과거의 메아리. 30년 전 1993년 겨울, 민석의 첫 번째 살인은 정말 우발적이었다. 당시 30세였던 그는 대한건설이라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직원으로 평가받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민석은 평범하고 선량한 청년이었다. 그날은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금요일이었다. 회사에서 송년회가 있었고 민석은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당시 연인이던 한윤희와 다툰 직후였기 때문이다. 민석아, 요즘 내가 이상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윤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달라졌다니 무엇이 달라졌다는 걸까?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 윤희에게도 잘해주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다. 어머, 여성이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 들어있던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길바닥에 굴러다녔다. 죄송합니다. 민석이 사과하며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취객이 뭘 주워 담아요? 꺼져요. 여성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제가 다시 사드릴게요. 다시 사준다고? 웃기지 마세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여성은 계속 고성을 질렀다. 아저씨, 술 냄새 진동하네요. 이런 사람 때문에 괜한 사람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윤희와의 다툼,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이 여자의 모욕적인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조용히 하라고. 민석이 여성의 목을 잡았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시키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여성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의 손에 더 힘이 들어갔다. 여성의 눈이 점점 커졌다. 숨이 막혀가고 있었다. 그때 민석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묘한 쾌감이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절대적인 통제감. 그 여성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는 희열. 여성이 축 늘어졌을 때 민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민석은 재빨리 여성을 근처 골목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그 여성의 시체 발견 소식이 나왔다. 김명희, 23세, 대학생이었다. 민석은 뉴스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라 묘한 성취감이었다.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것을 즐긴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하고 싶다는 것을. 하지만 민석은 충동적이지 않았다. 그는 신중했다. 두 번째는 6개월 후에, 그것도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했다. 1994년 봄, 대구에서였다. 피해자는 박미경, 25세, 간호사였다. 이번에는 미리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몇 주간 관찰했고 완벽한 알리바이도 준비했다. 세 번째는 그해 가을 광주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민석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첫째, 절대로 같은 지역에서 연속으로 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와는 사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한다. 셋째,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넷째, 최소 6개월의 간격을 둔다. 다섯째, 모든 것을 기억한다. 시간, 장소, 피해자의 모습, 그 순간의 감정까지. 이 규칙들 덕분에 민석은 30년간 완벽한 범죄자가 될 수 있었다. 단 한 번도 용의선상에 오른 적이 없었고 그의 범죄를 연결짓는 수사기관도 없었다. 각기 다른 지역, 다른 방법, 다른 피해자. 아무도 이것들이 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1995년 윤희와 헤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민석아, 내가 정말 이상해졌어. 예전의 너가 아니야. 윤희는 민석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더 차갑고 더 냉정해진 그를. 무슨 소리야? 난 그대로인데. 아니야.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 눈빛부터가 다르다고. 윤희는 본능적으로 민석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떠났다. 민석은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거나 간섭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그 후 30년간 민석은 완벽한 이중생활을 했다. 낮에는 성실한 회사원으로, 밤에는 완벽한 포식자로. 아무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아쉬움이 있었다. 이 완벽한 범죄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 자신의 천재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다. 드디어 자신의 작품들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온 것이다. 물론 소설이라는 형태로 포장해서 말이지만. 제3장 독자들의 열광. 2022년 10월 구독자 5만 명 돌파. 민석은 기념 영상을 찍었다. 작은 케이크까지 준비해가며 말이다. 5개월 만에 이룬 성과였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실제로 그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줄은. 앞으로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댓글창은 축하 메시지로 가득했다. 민석은 그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축하드려요. 민석 선생님 최고. 5만 명은 시작일 뿐이에요. 100만 가보자. 선생님 덕분에 추리소설의 재미를 알게 됐어요.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져요. 언제 책으로 내실 건가요? 꼭 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민석의 시선을 사로잡는 댓글이 하나 있었다. 혹시 실화를 바탕으로 쓰시는 건가요? 너무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 같아요. 민석은 씩 웃었다. 예리한 독자가 있었다. 예리한 독자분이 계시네요.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물론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자료 조사를 해요. 실제 사건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하죠. 거짓말은 아니었다. 실제 사건들을 참고한다. 바로 자신이 저지른 사건들을. 그래서 제 이야기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독자분들이 더 몰입할 수 있거든요. 민석은 자신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물론 진짜 연구 방법은 직접 체험하는 것이었지만 어둠 속의 진실 시리즈는 이제 그의 대표작이 되어 있었다. 각 편마다 다른 지역, 다른 시대, 다른 방법의 살인사건을 다루었다. 그리고 매번 범인은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독자들은 열광했다. 정말 치밀한 플롯이에요.
범인을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봤어요. 이런 천재적인 범죄자가 실제로 있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완벽한 범죄를 생각해내시는 거예요? 민석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마치 30년 전 그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다. 특히 피해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할 때는 더욱 그랬다. 그들의 표정, 목소리, 몸짓, 모든 것이 생생했다.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제2편 1994년 대구 사건. 피해자 박미경은 밤 11시 30분에 병원 당직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간호사복 위에 연한 핑크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다. 차가운 봄바람 때문에 빨리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석은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했다. 박미경이 병원 후문으로 나오는 것을 몇 주간 관찰했던 것.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집에 가는 것. 그리고 그 어둠 골목에서 범인은 미리 그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나타나기 1시간 전부터 그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모든 변수를 고려했다. 독자들은 범인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와, 정말 소름 끼쳐요. 이런 범인이라면 정말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라 무서워요. 제5편 1999년 인천 사건.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어 했다. 그녀의 눈에서 절망과 간절함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제발, 이라는 말이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하지만 범인에게 그런 간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이런 구체적인 묘사들이 독자들을 매혹시켰다. 그들은 이것이 뛰어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석에게는 그저 기억의 재현일 뿐이었다. 제내장 마이너스 12번째 이야기의 공개. 2023년 3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민석은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12번째 이야기.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완벽했던 범죄. 실시간 시청자가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오늘은 어둠 속의 진실 시리즈 12편을 공개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석은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아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었고 가장 완벽했던 작품이었으니까.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토요일 밤이었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고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완벽한 조건이었다. 피해자 한소영 25세는 늦은 시간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민석은 며칠간 그녀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다. 매주 토요일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그 길목에는 CCTV가 거의 없는 어둠 골목이 있었다. 소영은 하늘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었고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 11시가 되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의 마무리였다. 민석은 그 순간들을 하나하나 재현했다. 소영이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표정. 그리고 이번 사건의 특이한 점은 피해자가 끝까지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다. 민석은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뒤에서 접근했다. 소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정체를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현장에는 아무런 단서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할 수 있죠. 민석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30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었으니까.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이런 범인이 실제로 있다면 너무 무서워요. 경찰도 못 잡겠는거려. 선생님, 혹시 실제 미해결 사건을 참고하신 건가요? 마지막 댓글을 본 민석이 미소를 지었다. 참고했다고 할 수도 있죠. 완벽한 범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수많은 댓글 중에서 한 사람이 이상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곧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범인은 피해자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반드시 찾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이 범인의 마음을 움직일 리는 없었다. 오히려 더 큰 쾌감을 주었을 뿐이다. 민석은 소영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절망에 찬 눈빛,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생각하는 모습까지. 피해자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범인에게 그런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독자들은 이런 심리적 묘사에 열광했다. 정말 소름 끼쳐요. 피해자의 심리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쓰시다니. 마치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민석은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댓글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한소영을 사랑했던 이준혁이라는 것을. 제5장 의심의 씨앗. 같은 시각 강남구의 한 원룸. 이준혁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34세의 준혁은 IT 회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키는 175cm 정도의 보통 체격이었고 둥근 안경을 쓴 전형적인 개발자 같은 외모였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일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집요한 면이 있었다. 아니, 1년 전까지는 평범했다. 사랑하는 연인 한소영이 있었을 때까지는. 준혁의 방은 전형적인 개발자의 공간이었다. 큰 모니터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IT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벽 한쪽에는 소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여행을 갔을 때의 모습, 소영이 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 2022년 10월 15일. 그날은 준혁의 생일이었다. 소영은 야근을 마치고 케이크를 사서 준혁의 집으로 오기로 했다. 준혁은 소영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깜짝 선물도 준비해놓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영원히 하늘색 후드티에 청바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소영이 입고 있던 옷이었다. 준혁이 생일 선물로 사준 하늘색 후드티였다. 소영은 그 옷을 정말 좋아했다. 생머리를 뒤로 묶고 십자가 목걸이. 그것도 맞았다. 준혁이 사귄 지 1년째 되던 날 선물로 준 십자가 목걸이였다. 소영은 그 목걸이를 항상 차고 다녔다. 마포구 원룸가. 소영이 살던 곳이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도, 밤 11시에 일을 마쳤던 것도 모두 맞았다.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 시간, 장소, 피해자의 외모, 입고 있던 옷까지. 준혁은 급하게 이전 영상들을 찾아봤다. 어둠 속의 진실 시리즈 1편부터 12편까지.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기도 어려웠다. 각각 다른 연도, 다른 지역의 사건들이었다. 1993년 부산, 1994년 대구, 1995년 광주, 1997년 울산, 1999년 인천, 2003년 전주, 2006년 청주, 2009년 수원, 2012년 천안, 2016년 포항, 2019년 제주.
그리고 각 사건들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었다. 최소 6개월, 길게는 4년까지. 이상하다. 준혁은 중얼거렸다. 너무 체계적이었다. 마치 한 사람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 같았다. 그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다. 경찰청 홈페이지, 언론 기사, 미제 사건 데이터베이스, IT 전문가로서의 검색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1993년 12월, 부산에서 실제로 23세 여성이 실종되었다. 김영희라는 이름의 대학생이었다. 빨간 패딩을 입고 있었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살인으로 추정되었다. 1994년 봄, 대구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박미경, 25세 간호사. 병원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실종. 며칠 후 한강에서 시체 발견. 범인 미검거. 1995년 광주, 1997년 울산, 1999년 인천.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모두 미제 사건이었다. 설마, 준혁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유튜버가 설마 진짜 범인은 아닐까? 제6장, 추적의 시작. 다음 날 오전,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드나이트 미스터리가 진짜 살인자라면? 그리고 소영을 죽인 것도 그라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단순히 실제 사건을 참고해서 소설을 쓴 것일 수도 있으니까. 추리소설 작가들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증거가 필요해. 준혁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IT 전문가로서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미드나이트 미스터리의 정체를 파악하기로 했다. 먼저 유튜브 채널 자체를 분석했다. 채널 개설일, 영상 업로드 패턴, IP 추적, 사용 장비 분석. 채널은 2022년 5월 1일에 개설되었다. 첫 영상 업로드도 같은 날.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정확하게 업로드되는 패턴이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영상 화질과 음성을 분석한 결과 상당히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카메라는 고가의 DSLR, 마이크도 방송용 전문 장비였다. 편집 실력도 상당했다. 이 정도 장비면 최소 몇백만 원은 들었을 거야.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상당한 투자를 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영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배경으로 보이는 책장의 책들, 가끔 들리는 배경 소음, 촬영자의 말투와 억양. 책장에는 추리소설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 건축 관련 전문 서적들도 보였다. 건축법규 해설, 건축시공학, 건설 현장 관리 같은 책들이었다. 건설업계 종사자였나? 가끔씩 들리는 배경 소음도 분석했다. 지하철 소리였는데 특정 노선의 특징적인 소음이었다. 2호선 을지로 순환선의 소음과 일치했다. 말투와 억양을 분석한 결과 경상도 출신으로 추정되었다. 60대 정도의 나이, 서울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였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준혁은 대략적인 거주, 지역을 좁혀나갔다. 2호선 인근,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 건설업계와 관련이 있는 60대 남성. 한편으로는 과거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했다. 경찰청 홈페이지, 언론 기사 보도, 미제 사건 관련 블로그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가 파악한 패턴은 이랬다. 모든 사건은 6개월 이상의 간격. 피해자는 모두 20대 여성. 모두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던 상황. 모든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음.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발생. 증거나 목격자가 거의 없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의 세부 사항이 유튜브 영상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준혁은 확신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유튜브 영상이 실제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준혁은 며칠간 고민했다.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찰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소영을 위해서라도. 제7장 위험한 접근. 2주 후 준혁은 마침내 미드나이트 미스터리의 정체를 파악했다. 강민석, 63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대한건설에서 30년간 근무하다가 3년 전 은퇴했다. 독거노인으로 가족은 손녀 하나뿐이었다. 준혁은 며칠간 민석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다. 매일 아침 9시에 집을 나서서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다. 점심은 동네 식당에서 혼자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저녁 7시쯤 집으로 돌아와서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다. 상당히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그리고 완전히 혼자였다.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친한 사람도 없어 보였다. 완벽한 외톨이구나. 준혁은 민석을 관찰하면서 소름이 돋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아니,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온화하고 친근해 보이기까지 했다. 공원에서 운동할 때도 다른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당에서도 사장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면이 있었다. 특히 혼자 있을 때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다. 마치 가면을 쓰고 벗는 것 같았다. 준혁은 직접 접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상대가 정말 연쇄살인마라면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냥 놔둘 수도 없었다. 소영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때 준혁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민석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거기서 직접 질문해보자. 다음 라이브 방송까지는 5일이 남아 있었다. 준혁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상대방이 경계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민석의 과거 행적, 12건의 사건 발생 당시 그의 위치, 알리바이 등등. 놀라운 것은 민석이 모든 사건 발생 지역에 출장이나 여행을 갔던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다. 건설업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전국 곳곳으로 출장을 다녔고 은퇴 후에는 여행을 자주 다녔다. 1993년 부산 사건 당시 민석은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 출장을 가 있었다. 1994년 대구 사건 당시 대구 지하철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1995년 광주, 1997년 울산, 모든 곳에 그의 발자취가 있었다. 너무 완벽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준혁은 확신했다.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확인해 볼 차례였다. 라이브 방송 당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민석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실시간 시청자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구독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인기 채널이 된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에 대해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리즈에 대한 힌트도 조금 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왔다. 대부분 작품에 대한 칭찬이나 다음 시리즈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민석 선생님 최고. 13편은 언제 나와요? 책으로 내주세요. 영화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준혁의 댓글이 올라왔다. 선생님, 이렇게 생생한 묘사가 가능한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민석의 눈이 그 댓글을 포착했다. 좋은 질문이네요. truthseeker 님이시군요. 민석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읽었다. 그 순간 준혁은 긴장했다. 자신의 실명 이니셜이 들어간 아이디였기 때문이다. 생생한 묘사를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조사가 필요해요. 실제 사건 기록들을 참고하고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범인의 심리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준혁이 다시 댓글을 올렸다. 혹시 실제로 그런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이죠. 작가라면 현장 취재는 기본이니까요. 부산, 대구, 광주. 제가 다루는 사건들의 현장은 모두 직접 가봤습니다.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진 것을 준혁은 놓치지 않았다. 12편의 마포구 사건 현장도 직접 가보셨나요? 그 골목길이 정말 있는 곳인가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런 세부적인 질문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민석은 그 질문을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실제 사건의 피해자 한소영을 아시나요? 그 순간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라이브 중인 카메라 앞에서 잠시 멈춰선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죄송하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부탁드려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의 반응을 본 준혁은 확신했다. 그리고 다른 시청자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표정이 굳으셨어요? 한소영이 누구예요? 뭔가 이상하네요. 민석은 당황했다. 라이브 방송을 급히 종료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민석은 억지로 웃으며 방송을 마쳤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제8장 추적자의 정체.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 민석은 깊은 불안에 빠졌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다. 한소영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였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민석은 그 댓글을 남긴 계정을 추적해봤다. truthseeker라는 아이디였다. 진실을 찾는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JH라는 이니셜. 이준혁. 민석은 중얼거렸다. 아이디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민석은 자신의 작업 기록을 뒤져봤다. 30년간 기록해온 피해자들의 정보가 담긴 비밀 파일이었다. 각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소영의 파일을 열어봤다. 25세, 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모는 부산에 거주. 그리고 연인 관계에 있던 이준혁 34세, IT 회사 재직. 이준혁, 소영의 남자친구였구나. 민석은 소름이 돋았다. 피해자의 연인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웠다. 과연 이 남자가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을 직접 마주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민석은 역추적을 시작했다. 이준혁의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IT 회사 직원, 34세, 강남구 거주. 한소영과 3년간 연인 관계였다. 그녀가 죽은 후 시리에 빠져 6개월간 휴직했다가 최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SNS 계정도 찾아봤다. 인스타그램에는 소영과의 추억이 가득했다. 행복해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작년 10월 이후로는 게시물이 없었다. 불쌍한 녀석. 민석은 피식 웃었다.
하지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제거해야 할 수도 있었다. 아직 13번째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IT 전문가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면 언젠가 정체가 발각될 수도 있었다. 지금까지 30년간 완벽했던 자신의 범죄 기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석은 고민에 빠졌다. 이준혁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면 더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라이브 방송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준혁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진실을 알려주고 함께 작품을 만들어갈 수도. 아니다. 그건 불가능해.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준혁은 소영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절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제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13번째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수에 불타는 연인이 범인을 찾아왔지만 결국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민석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꽤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될 것 같았다. 같은 시간, 이준혁의 방. 준혁은 라이브 방송을 보며 확신했다. 민석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한소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의 그 표정, 급히 방송을 종료하려던 모습. 이 사람이 바로 소영을 죽인 범인이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추리소설이 실제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준혁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직접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먼저 민석의 집을 확인해 봐야 했다. 혹시 소영의 물건이 있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소영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준혁은 며칠간 민석의 생활 패턴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외출 시간, 귀가 시간, 주말 일정까지.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찾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석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날은 도서관에서 바로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다. 3시간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때다. 준혁은 침입 계획을 세웠다. 불법 침입이지만 소영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제9장 침입과 발견. 수요일 오후 2시 30분. 민석이 도서관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준혁은 아파트로 향했다. 화곡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19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였고 보안이 허술했다. 경비실도 없었다. 민석의 집은 15층 끝 세대였다. 준혁은 미리 준비한 도구로 문을 따고 들어갔다. IT 회사에 다니면서 보안 관련 지식을 익혔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거실에는 유튜브 촬영을 위한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 한쪽에는 추리소설들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다. 이곳에서 그 영상들을 찍었구나. 준혁은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봤다. 침실, 서재, 부엌, 겉보기에는 평범한 독거노인의 집이었다. 오히려 너무 깔끔해서 이상할 정도였다. 침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다. 옷장, 서랍장, 침대.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었다. 서랍을 열어봤지만 평범한 의류와 생필품들 뿐이었다. 부엌도 마찬가지였다. 혼자 사는 노인치고는 조리도구가 많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서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벽 한쪽에 설치된 커다란 금고였다. 키패드 방식의 디지털 금고였는데 이런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제품이었다.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준혁은 금고를 열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6자리 숫자였다. 몇 가지를 시도해봤다.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집 주소 번지수. 모두 틀렸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열쇠 소리였다. 벌써 돌아왔나? 준혁은 당황했다. 아직 3시도 안 됐는데 민석이 벌써 돌아온 것이다. 급하게 숨을 곳을 찾던 준혁은 서재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는데 각종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누가 왔었나?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다. 아마 자신이 움직인 물건들 때문인 것 같았다. 준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민석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각 방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때 준혁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구석에 쌓여 있던 상자들 속에서 익숙한 것이 보였다. 하늘색 후드티. 소영이 마지막 날 입고 있던 그 옷이었다. 소영.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이제 확실했다. 민석이 바로 소영을 죽인 범인이다. 준혁은 상자를 더 뒤져봤다. 하늘색 후드티 외에도 다른 옷들이 있었다. 빨간 패딩, 간호사복, 연한 핑크색 카디건. 모두 다른 피해자들의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더 발견했다. 안에는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계. 모두 피해자들에게서 가져온 트로피들인 것 같았다. 그 중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발견했을 때 준혁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자신이 소영에게 선물한 그 목걸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준혁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사진에 담았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민석이 창고문을 열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제10장 운명적 대면.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석은 준혁을 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름 끼치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이준혁 씨, 맞죠? 민석이 침착하게 말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잠깐, 어떻게 내 이름을?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하던 분이죠. 진실을 찾는 자, Truth Seeker죠.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JH라는 이니셜이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준혁은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이 자신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놀랍네요. 상당히 똑똑하시군요. 민석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다. 당신이 소영을 죽였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였다니 너무 직설적인 표현 아닌가요? 민석은 창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저는 작품을 만든 것뿐입니다. 예술 작품을요. 작품이라고? 사람 목숨을 작품이라고 하는 거야? 준혁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예술은 현실을 모방합니다. 아니, 때로는 현실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죠. 저는 단지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자신의 범죄를 예술 행위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소영이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찾을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준혁은 분노가 치밀었다.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 했지만 민석이 손에 든 것을 보고 멈췄다. 작은 전기 충격기였다. 조심하세요. 이걸로 당신을 해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증거도 있어요. 준혁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그 사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누군가 제게 그 옷들을 선물한 것일 수도 있고 비슷한 옷을 산 것일 수도 있고. 민석은 여유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여기 불법 침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군요.
그 순간 준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을게요. 민석이 말했다. 대신 이렇게 하죠. 당신이 원하는 진실을 모두 들려드릴게요. 어차피 곧 마지막 이야기도 공개할 예정이었거든요. 마지막 이야기? 네, 13번째 이야기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석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는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말씀하실 수 없을 거예요. 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소영이도 마지막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찾을 거예요라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석이 소영의 마지막 말을 흉내냈다. 그 순간 준혁은 이성을 잃을 뻔했다. 입 닥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말이 맞았네요. 당신이 정말 찾아왔잖아요. 소영이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죠. 민석은 즐기고 있었다. 준혁의 고통을, 분노를, 절망을. 재열 한 장 마이너스 30년간의 고백. 민석은 준혁을 거실로 데려갔다. 전기 충격기를 손에 든 채로. 그리고 소파에 앉히더니 차를 끓여왔다. 독이라도 탔나요? 준혁이 경계하며 물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당신은 곧 조용해질 테니까. 그리고 저도 마실 거거든요. 민석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자신도 차를 마셨다. 실제로 독을 탄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진실을 들려드릴까요? 30년간 숨겨왔던 저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민석은 마치 자서전을 읽어주듯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살인부터 시작해서 1993년 겨울 부산에서의 우발적인 첫 경험. 그때 느꼈던 이상한 쾌감과 성취감. 처음에는 저도 놀랐어요.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놀랐지만 그보다는 제가 그것을 즐겼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죠. 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회상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것이 제가 태어난 이유라는 것을, 제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라는 것을. 두 번째 살인에 대한 이야기. 6개월 후 대구에서 벌어진 계획적인 범죄. 피해자 박미경에 대한 몇 주간의 관찰, 완벽한 계획, 그리고 실행. 그때부터 저만의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같은 지역에서는 연속으로 하지 않는다. 피해자와는 사전에 관계가 없어야 한다. 최소 6개월의 간격을 둔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민석은 각각의 작품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직업, 생김새, 마지막 순간의 표정까지. 2022년 10월 15일, 소영이라는 아이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자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꿈이 있다고. 준혁은 소영 이야기가 나올 때 주먹을 꽉 쥐었다. 민석은 소영의 마지막 순간을 마치 영화 장면을 설명하듯 차갑게 묘사했다. 소영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끝까지 용감했거든요.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입 닥쳐. 준혁이 소리쳤다. 하지만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나요. 제가 사라져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진실을 찾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라고 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동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찾아왔네요. 소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준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소영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이. 하지만 이제 13번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13번째. 네.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작품이요. 사실 이미 구상은 끝났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복수에 불타는 연인이 범인을 찾아왔지만
결국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준혁은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이 자신을 13번째 피해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당신이겠죠. 오늘 여기서 일어날 일이 13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의 복수를 위해 범인을 찾아온 남자. 하지만 결국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미친놈. 준혁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빠졌다. 차에 뭔가 탔던 것 같았다. 수면제를 조금 넣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저항할 힘만 빼는 정도로요. 민석은 여전히 침착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통스럽지 않게 해드릴게요. 소영이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제12장 반전의 순간. 하지만 준혁은 완전히 무력하지 않았다. 그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민석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에게 연락해 두었다. 만약 3시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미리 준비해둔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전달하라고. 그리고 지금 정확히 3시간이 지났다. 민석은 준혁을 창고로 끌고 가려 했다. 거실에서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꽝!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 강민석 체포한다. 6명의 경찰관들이 일제히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민석은 당황했다. 어떻게 경찰이 여기를. 하지만 곧 이해했다. 이준혁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이준혁 씨,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준혁에게 달려왔다. 준혁은 의식이 흐릿했지만 간신히 대답했다. 저 사람이 연쇄살인마예요. 소영을 죽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영장도 발부됐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준혁이 미리 보내둔 모든 자료들, 그리고 집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물품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창고에 피해자들 옷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압수수색하겠습니다. 민석은 체포되면서도 웃고 있었다. 재미있군요. 정말 재미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하다니. 그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게임에서 진 것을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이준혁, 당신이 이겼네요. 소영이의 예언이 정말 맞았군요. 민석은 수갑을 차면서도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소영이의 마지막 순간을. 그 아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를. 그 말에 준혁은 더욱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드디어 소영의 원수를 잡았다는 것에. 제13장 신문실의 진실. 3일 후 서울지방경찰청 신문실. 민석은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신문을 담당한 것은 강력계의 베테랑 형사 박철민이었다. 20년간 수많은 강력 범죄를 다뤄온 경험 많은 형사였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다. 연쇄살인범이 자신의 범죄를 유튜브로 공개한다니. 강민석, 현재까지 12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인정합니까? 박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다. 인정해요.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전혀 숨기거나 부인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30년간 완벽한 범죄를 저질러 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랑스럽다고? 박 형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물론이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못했잖아요. 각각 다른 지역, 다른 방법, 다른 시기. 완벽했어요. 민석은 자신의 범죄를 마치 예술 작품을 설명하듯 자랑스럽게 말했다. 첫 번째는 1993년 부산이었어요.
김영희라는 23세 대학생이었죠. 우발적이었지만 그때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 형사는 민석의 말을 녹음하면서도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은 지금도 살인을 게임이나 예술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1994년 대구. 박미경 간호사였죠. 이때부터는 계획적으로 했어요. 몇 주간 관찰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민석은 각각의 사건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직업, 그들이 입고 있던 옷, 마지막 순간의 표정까지. 세 번째는 1995년 광주 이미숙이라는 교사였어요. 네 번째는 1997년 울산의 정미라는 회사원이었고 박 형사는 12건의 사건을 모두 기록했다. 민석의 증언은 기존에 파악했던 미제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뭡니까? 13번째를 완성하지 못한 거요. 이준혁이라는 녀석 때문에 형사들은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는 지금도 추가 살인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13번째가 뭡니까?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작품이에요. 원래는 이준혁을 13번째로 할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졌네요. 민석이 아쉬워했다. 하지만 사실 13번째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박 형사가 놀라서 물었다. 제가 저지른 범죄는 총 13건이거든요. 12건만 유튜브에 공개했을 뿐이죠. 신문실에 정적이 흘렀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말이었다. 13번째 피해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이죠.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완벽한 작품이었어요. 민석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였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누군지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왜 친절하게 다 알려드려야 해요? 민석은 조롱하듯 웃었다. 단서는 하나만 드릴게요. 그 아이는 저와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특별한 관계라니? 그건 직접 찾아보시죠. 추리의 재미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무리 추궁해도 웃기만 할 뿐이었다. 사실 민석은 경찰에게 조롱하기 위해 특별한 관계라는 단어를 쓰며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 단어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 아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제14장 마이너스 13번째 사건의 수사본부. 박 형사는 즉시 13번째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구성했다. 민석이 말한 특별한 관계라는 단서를 바탕으로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일단 민석의 인간관계부터 파악합시다. 수사팀장 최경감이 지시했다. 회사 동료들, 이웃들, 친척들, 그리고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들까지 모두 조사해보세요. 하지만 민석은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고 이웃들과도 인사 정도만 했다. 친척들도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특별한 관계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네요. 수사관이 보고했다. 그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봅시다. 최경감이 말했다. 최근 일에 2년 사이의 미제 살인 사건들을 모두 검토해 보세요. 특히 20대 여성 피해자를 중심으로 며칠간의 조사 결과 후보가 몇 건 나왔다. 2022년 8월 강북구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자는 김미영 24세. 2023년 1월 송파구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자는 박수진 26세. 2023년 3월 중구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자는 이소은 30세. 2023년 5월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자는 최은영 28세. 모두 한밤중에 홀로 다니다가 실종된 후 시체가 발견된 사건들이었다. 그리고 모두 미제 사건이었다. 이 중에서 민석과 특별한 관계가 있던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내 피해자 모두 민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그들이 다니던 회사, 학교, 거주지, 어떤 접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한 형사가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 혹시 혈연 관계는 아닐까요? 혈연 관계? 민석이 모르는 사이에 생긴 자녀나 친척 같은. 최경감의 눈이 번뜩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민석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 봅시다. 제15장 과거 속 비밀. 수사팀은 민석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3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당시 29세였던 민석은 한윤희 27세라는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 윤희는 당시 은행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다. 하지만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1995년 봄, 윤희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당시 민석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한윤희 씨를 찾아봅시다. 하지만 윤희는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 다른 가족은? 자료를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수사관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한윤희 씨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 네, 이소은이라고 합니다. 1993년생이니까 올해 30세겠네요. 수사팀은 모두 긴장했다. 이소은이라는 이름은 3월 중구 사건의 피해자 이름이었다. 혹시 최경감이 중얼거렸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한윤희 씨가 1993년에 미혼모로 출산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시기가 맞네요. 민석과 사귀던 시기와. 그럼 이소은이 민석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수사팀은 즉시 이소은 사건을 재검토했다. 2023년 3월 18일 밤, 이소은은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되었다. 다음 날 한강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사인은 목졸림이었고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민석의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수법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맞아요. 작년 한소영 사건과 올해 이소은 사건 사이의 간격이 민석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사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소은이 정말 민석의 딸이라면 민석은 자신의 친딸을 죽인 거네요. 수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DNA 검사를 의뢰합시다.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요. 제16장 DNA의 진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 직원이 수사본부에 결과를 가져왔다. 모든 수사관들이 긴장한 채로 기다렸다. 혈연 관계가 맞습니까? 최경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99.99% 확률로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수사실이 조용해졌다. 정말로 민석이 자신의 딸을 죽인 것이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석이 13번째로 죽인 피해자는 자신의 친딸 이소은이었어요. 박 형사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민석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한윤희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수사팀은 한윤희의 과거 기록을 더 조사했다. 그 결과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1995년 초 윤희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 무렵 민석의 성격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었다. 더 차갑고 더 냉정해졌다. 윤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윤희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웠다. 한윤희 씨의 지인 증언을 들어보니 당시 민석을 몹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직감이었나 보네요. 민석이 연쇄살인을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소은은
어머니 한 사람의 손에서 자랐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머니 윤희는 이소은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2013년 윤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소은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다. 윤희는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지켰다. 어머니를 잃은 후 이소은은 혼자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이소은의 지인들은 모두 그녀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여성이었다. 그런 아이가 박 형사는 말을 잊지 못했다. 자신의 친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했다니. 이제 민석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네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글쎄요. 30년간 13명을 죽이면서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사람인데. 수사팀은 민석에게 진실을 알려줄 준비를 했다. 과연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열 7장 충격적 진실의 폭로. 신문실. 수사팀은 다시 민석을 신문했다. 이번에는 13번째 피해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강민석, 13번째 피해자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박 형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또요? 지겹군요. 민석은 여전히 건방졌다. 하지만 곧 그 여유가 사라질 것이었다. 이소은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순간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소은? 네. 올해 3월에 당신이 죽인 여성입니다. 아, 그 아이 말이군요. 민석은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정말 예쁘던 아이였는데 마지막까지 의연했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죠.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형사가 물었다. 몰라요. 그냥 길에서 만난 아이였는데 사실 13번째는 좀 특별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작품이니까. 한윤희 씨 기억나십니까? 한윤희? 민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30년 전에 사귀던 여자.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 여성이 당신과 헤어진 후 딸을 낳았습니다. 딸? 민석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섞였다. 네. 이소은. 당신이 올해 3월에 죽인 그 여성이 바로 당신의 딸입니다. 신문실에 정적이 흘렀다. 민석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30년간 유지해왔던 냉정함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뭐라고? 이소은은 당신의 친딸입니다. DNA 검사로도 확인됐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딸을 죽인 거예요. 박 형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한윤희 씨는 1995년에 당신과 헤어진 후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이소은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30년간 살아왔고요. 그럼 윤희는 왜 말하지 않았지? 민석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살인 이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윤희 씨는 본능적으로 당신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10년 전 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말이죠. 형사가 이소은의 사진을 보여줬다. 아름답고 선량해 보이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다. 이 아이가 당신의 딸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고도 씩씩하게 살아온 아이였어요. 민석은 그 사진을 보자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소은, 이소은. 그는 30년 전 윤희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아이가 생기면 이름을 소은이라고 짓고 싶다고 했던 것을. 그리고 이것도 기억나시죠? 형사가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이소은이 차고 있던 것으로 민석의 집에서 발견된 바로 그 목걸이였다. 작은 하트 모양의 은목걸이. 뒷면에는 소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석은 그 목걸이를 보자 완전히 무너졌다.
그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내가 내 딸을 죽였다고? 30년간 13명을 죽이면서도 한 번도 동요하지 않았던 민석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제 18장 정신적 붕괴. 하하하, 하하하하. 민석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 절망과 광기가 뒤섞인 끔찍한 웃음이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내 딸을 죽였다니. 그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다. 신문실을 지켜보던 형사들도 소름이 돋았다.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진심 어린 사과였다. 소은이도 내 딸이었는데 내가 내 딸을. 민석은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소은이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해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아이는 끝까지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자신의 친아버지인 줄도 모른 채. 제발 살려주세요. 저한테는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어머니 무덤에도 가야 하고 어머니가 못다 한 일들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 간절한 목소리, 그 떨리는 눈빛,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의 마지막 소망. 내가 내 딸을 죽였어. 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흔들었다. 30년간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마지막 작품이 내 딸이라니. 민석은 이소은의 마지막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던 모습,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에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라고 했어.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내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나였어. 형사들도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하하하,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민석이 다시 웃기 시작했다. 완벽한 연쇄살인범이 자신의 딸을 죽였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요? 복수, 운명의 복수죠.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웃고 울기만 반복했다. 30년간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던 연쇄살인범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의료진을 부르세요. 정신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지시했다. 제19장 이준혁의 복수와 깨달음. 병원. 한편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이준혁은 모든 진실을 전해들었다. 민석이 총 13명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그중 마지막 피해자가 민석 자신의 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담당 형사에게서 모든 경위를 들은 후였다. 그 놈이 소영을 죽였지만 결국 자신의 딸도 죽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민석은 지금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자신이 친딸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그래도 죗값은 치러야죠. 준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다. 소영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는 소영의 사진을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소영아, 범인을 잡았어. 내가 말한 대로 정말 찾았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복수는 완료되었지만 마음은 전혀 후련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다. 민석이 자신의 딸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 사람도 결국 피해자였던 건가? 준혁은 중얼거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소은이라는 여성도
결국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잖아요. 민석 때문에. 준혁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민석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후 성격이 변했고, 그래서 한윤희 씨가 떠났고, 그래서 이소은이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고, 결국 민석의 첫 번째 범죄가 마지막 범죄로 이어진 거네요.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악의 순환이라고 할까요? 민석이 저지른 첫 번째 죄가 30년 후 자신에게 돌아온 거죠. 준혁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왜 사람들이 복수는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지. 결국 악은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어 있었다. 민석이 바로 그 증명이었다. 제스무장, 재판과 심판.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민석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13번째 범죄의 진실을 안 이후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 강민석은 30년간 13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다. 특히 마지막 피해자는 피고인 자신의 친딸로 이는 인륜을 저버린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언론진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궁금증에 찬 일반인들까지. 민석은 재판정에서도 계속 중얼거렸다. 내 딸, 내가 내 딸을. 그는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6개월 동안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증인으로 나선 이준혁은 소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한소영은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착하고 밝고 누구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고 저와 함께 이루고 싶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준혁은 소영과의 추억들을 들려줬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 함께 보낸 3년간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날의 약속까지. 그런 소영을 그 남자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예술 작품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의 마지막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결말입니다. 재판부는 민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강민석은 13건의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다. 하지만 민석은 판결을 듣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내 딸, 소은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마지막 말은 늘 같았다. 딸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였다. 제스무한장, 유튜브의 폐쇄와 여파. 재판 후 민석의 유튜브 채널 미드나이트 미스터리는 재판 직후 영구 삭제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어요. 연쇄살인범이 유튜브로 자신의 범죄를 공개하다니. 마지막 반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그래도 결국 자신의 딸을 죽인 걸 알고는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이런 방식으로 밝혀지다니. 이준혁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사람들은 이걸 그냥 흥미로운 사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친구가 말했다. 하지만 너에게는 인생을 바꾼 사건이잖아. 맞아. 소영이 없는 인생.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준혁은 소영의 무덤을 자주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소영아, 그 사람 딸도 결국 같은 피해를 당했어. 어떻게 생각해?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소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너도 용서하라고? 그건 아직 힘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혁의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다. 복수의 감정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졌다. 제스무두장, 교도소에서의 마지막. 1년 후 서울구치소. 민석은 사형수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정신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그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딸 이소은의 사진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 소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교도관들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민석은 이소은의 사진에 대고 매일 사과했다. 30년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하루 종일 후회만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석에게 면회객이 왔다. 이준혁이었다. 왜 왔어? 민석이 유리창 너머로 물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그냥 궁금해서. 준혁이 대답했다. 소영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소영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었어. 뭐라고 했어? 제가 사라져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진실을 찾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라고 했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라고 했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만 생각했어. 민석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도 어릴 적에 아버지를 그리워했었고, 내 딸도 마지막에 아빠를 그리워했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빠를.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슬픔으로, 하나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후회로. 제스무세장 속죄의 시간. 6개월 후 민석은 면회실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한윤희의 친구라고 되어 있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민석 씨에게, 저는 윤희의 고등학교 친구 박미선입니다. 윤희가 살아있을 때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윤희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특히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에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죠. 당신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졌거든요. 소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따뜻하고 여린 마음을 가졌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랐죠. 이런 결과가 될 줄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안 당신이 후회하고 있다니, 윤희도 소은이도 조금은 위로받을 것 같아요. 부디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민석은 편지를 읽고 하루 종일 울었다. 그 후부터 민석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도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피해자 김영희의 가족에게, 두 번째 피해자 박미경의 가족에게, 세 번째, 네 번째, 12번째 한소영의 유족인 이준혁에게까지. 각각의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제가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랑했던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편지는 같은 말로 끝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제스문회장 이준혁의 변화. 이준혁은 민석의 편지를 받고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준혁님께 소영이의 마지막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소영이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았고 당신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만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요라고도 했어요. 소영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영이의 마지막 소원이라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것이 소영이가 바랐던 일입니다. 준혁은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소영이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민석이 지어낸 이야기일까?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소영이라면 정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준혁은 소영의 무덤을 찾았다. 소영아,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 내가 마지막에 내 행복을 빌었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바람이 불어왔다. 그래도 아직은 힘들어. 너 없는 행복이라는 게 상상이 안 가거든.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준혁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복수의 감정보다는 소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그리고 그녀가 바랐을 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에필로그 디지털 시대의 고백록. 2년 후 강민석은 교도소에서 조용히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그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딸 이소은의 사진에게 인사하고 하루 종일 참회하며 저녁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 30년간 신을 믿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매일 기도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복을 위해서. 소은아, 아빠가 오늘도 너와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했어. 그는 딸의 사진에게 매일 보고했다. 아빠는 언제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카페. 이준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성이었다. 소영이라는 분과 오래 사귀셨다고 들었어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준혁이 대답했다. 아직도 많이 그리우시죠? 네. 하지만 그 사람이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준혁은 소영의 마지막 소원 민석이 전환을 떠올렸다. 진짜든 가짜든 그것이 소영이 바랐을 일이라고 믿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알아가도 괜찮을까요? 여성이 따뜻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을 느꼈다. 전국 각지. 민석의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 범죄, 연쇄살인범의 심리, 그리고 무엇보다 악의 자기파괴적 속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악은 스스로를 파괴한다. 30년간의 완벽한 범죄가 마지막에 무너진 이유. 디지털 시대의 고백록이 가져온 교훈.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3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이었다. 그들의 가족들은 이제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고 오랜 미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5년 후 민석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준혁은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과 동시에 허무함도 있었다. 소영아, 모든 게 끝났어. 그는 소영의 사진에게 말했다. 이제 그의 옆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다. 2년 전에 만난 그 여성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나는 다시 행복해졌어. 고마워, 소영아. 교도소 독방. 민석은 마지막 순간에 이소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은아, 아빠가 이제 너를 만나러 가는구나.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30년간 13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의 마지막은 딸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현재 강민석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계속되고 있다. 미드나이트 미스터리 사건은 범죄 심리학의 교과서적 사례가 되었고 디지털 시대 범죄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다. 악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한소영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이준혁에 대한 사랑이 결국 민석을 잡는 계기가 되었고 이소은에 대한 그리움이 민석을 무너뜨렸다. 디지털 시대의 고백록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